안녕하세요. 오늘은 서신교환의 임현영, 정혜민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먼저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신교환을 혜민과 함께 꾸리고 있는 임현영이고요. 미술 관련해서 전시 기획하고 글 쓰는 일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네, 혜민.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신교환의 정혜민이라고 합니다. 저는 미술과 영화를 공부하고 있고 또 영상을 보고 또 글도 쓰고 기획도 하고 그러한 일들 앞으로 해보고 싶습니다. 두 분 다 지금 베이스가 그러면은 그 전공이 미술 이론이에요? 네네네. 그러면 혹시 논문은 뭘로 쓰셨는지? 지금 저희 둘 다 쓰고, 그러세요? 쓰고 쓰고 있어요. 계세요? 예심만 둘 다 통과한 상황. 너무 민감한 질문을. 네, 저희 둘 다 근데 또 필름으로 쓰고 있어서. 아, 정말요? 네, 그래서 좀 더 이제 얘기하면서 친해진 것도 있어요. 저는 마르셀 브로타스의 네. 필름 작업으로 네. 논문을 쓰고 있고요. 이 사람 시인에서 이제 문인에서 네. 이제 시각예술로 넘어온 사람인데 국회에서의 향해 외에는 알려진 바가 많이 없고 가장 처음에 그 영화가 있었고 또 네. 모든 실천들이 영화로 귀결되는 측면이 있어요. 이 사람은 맨 처음에 저널리스트로서 뭐 사진도 찍고 그때부터 사실은 이제 기록하는 이제 습관이 있었고 시를 포기하고 그 어떻게 보면은 그런 부재의 영역을 필름으로 약간 메우려고 했던 약간 그런 시도로서 또 필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쓰고 있고 그러면 자료를 어떻게 찾으셨어요? 자료를 일단은 막 우브웹 같은데 들어가면은 정말 이제 초기 작업이나 네. 이 사람 작업 중에서 그래도 조금 유명한 작업들이 몇 개가 있거든요. 뭐 까마귀와 여우라든지 네. 아니면 뭐 말씀드린 북해에서의 항해라든지 뭐 여러 개가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은 볼 수 있는데 사실 나머지 거는 볼 수가 없어서 제가 벨기에 시네마텍에 네. 직접 갔다가 왔어요. 아, 진짜요? 네. 셀룰로이드 필름을 모아놓는 어떤 네. 수장고가 네. 정말 잘 돼 있더라고요. 그 벨기에 시네마텍은. 그래서 연락을 해서 가서 이제 정해진 시간 안에 보고 이제 사진 촬영하고 이렇게 갔죠. 혜미님은 그 논문 어떤 걸로 쓰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아, 네, 저는 이제 그 영화 감독 요나스 메카스 네네네네. 작가님의 이제 가장 초기 다이어리 필름인 월든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논문을 계속 쓰고 있는데요. 네. 이제 그 작업이 좀 미술관에서 이제 상영된 좀 작품이어서 네. 그런 부분들이 사실 어떤 미술과 영화의 교차점에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분의 여러 작업 가운데서도 이제 월든에 딱 주목해서 쓴 글이고 이제 이 작가님이 원래는 리투아니아 분이시고 네. 이제 전쟁 기간에 뉴욕으로 넘어가게 됐어요. 네. 그래서 원래는 리투아니아에서 이제 시인으로서 활동을 하시다가 그 자신의 어떤 표현 도구를 글이 아닌 이제 필름, 그러니까 카메라로서 다시 본인의 시적 감수성을 표현하는 그런 작업으로 넘어가고 초반에 이제 본인이 어떻게 해서 그 작가의 활동을 하게 됐고 그것이 어떻게 해서 미술관에서도 상영이 되었고 그런 부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썼고 이제 네. 만난 사람들도 네, 많이 만난 썼죠. 사람들도 네 맞아요. 만난 네.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네. 그분이 사실은 굉장히 많은 미술 작가분들과의 좀 친분이 있으신 또 분이에요. 또 네, 미술 작가님들 그리고 뭐 영화 감독님들 포함해서 많은 분들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이런 월든이라는 작품이 나왔다라는 네, 그런 과정을 담았습니다. 네. 두 분이 어떤 점을 공유하시면서 이번 기획을 함께 꾸리게 되셨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논문을 쓰면서 이제 이런 미술을 다 약간 포괄하는 필름에 대해서 저희가 같이 고민을 하면서 논문을 좀 쓰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이론적으로만 이제 저희가 계속 보고 있는데 이런 고민들 어떻게 좀 풀어낼 수 있을까 막 좀 더 고민을 했던 것 같고 이 상영회 기획은 저가 사실 좀 단초를 마련을 맨 처음에 해놓고 혜민과 이제 그 세부적인 프로그램을 같이 이제 짰었는데 대부분 동시대 영화 영상 작업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또 저랑 혜민이 이제 뭐 전시장이나 극장에서 관람한 작품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또 2020년대 초중반의 시기 동안 제작된 작품들 그래서 동시대 영화 그리고 둘이 같이 혹은 따로 봤다 그리고 20년대 초중반 시기 이렇게 세 가지 요소가 이제 공통적으로 상영 작품들이 갖고 있는 점들인데
제가 이제 20년대 초반부터 한 19년 뭐 20년대 초반부터 봤던 작품들을 뭔가 한번 망라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2020년을 통과하면서 본 시간 기반 작업들이 이제 어떠한 방식으로 특수한 시간대를 담아내고 있는지를 스스로 한번 정리를 해보고 싶었었고요. 이제 특정 키워드나 어떤 시대의 징후 같은 것들로 이제 지금 살고 있는 시대를 정의할 수 없다는 건 알고 있으나 이제 그런 어떤 한계 위에서 또 나름의 지형도를 그려보고 싶었던 것이 기획을 하게 된 어떤 계기이고, 또 무엇보다 이 작품들이 되게 체제 수능적이지 않은 작품들인데 이제 그게 현실의 시스템이든 아니면 이제 가상, 그러니까 이미지 네트워크 안에 있는 비물질적인 시스템이든 그 안에서 비판적인 거리를 창출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작품들로 선정을 해서 꾸리게 되었고요. 그 2020년대를 전후로 한 이 시기적인 조건에 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거였을까요? 지금의 현실과 가장 네. 물리적으로 가까운 시간대이기도 하지만 네네. 또 한편으로는 몸으로서 느낀 지점인데 네. 2020년대를 통과하면서 정말 많은 것들이 바뀌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말 그대로 위기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그런 위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들이 사실은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굴러가고 있는 이 시점이 저는 이제 종말론적인 어떤 그런 징후들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식으로만 알고 네. 체감이 안 되는, 그러니까 체감은 되지만 그게 다시 한번 지식으로 다시 어떻게 보면 흡수되고 흡수돼 버리는 그런 실존적인 위협의 감각이 그냥 스펙터클한 배경쯤으로 전락해버렸다라는 알렌카 주판치치의 글이 있어요. 정말 임박해 오고 있는 그런 위협의 감각을 느끼고 그 감각으로 인해서 현실의 뭔가 어떤 조건들이 변화하고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너무 중요한 건데 2020년 이후가 이제 많은 것들이 비대면으로 정말 바뀐 그런 상황이고 더더욱 어떤 미디어 환경이라는 것이 일상의 삶에서 좀 더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더 비판적으로 이것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이 기획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듬게 되었던 것 같고요. 아까 현영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계속해서 어떤 그 재난과 위기 상황을 마주하고 있는데 그것을 보여주는 미디어 환경은 정말로 마치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굉장히 평평하고 그것의 어떤 중요도, 사건의 심각성이 굉장히 평평하게 드러난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그 순응하지 않는 이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이유도 그러한 미디어 조건과 환경을 조금 더 비판적으로 바라봐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으로 이 시점과 어떤 주제의식을 이렇게 잡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시간을 계속해서 점유하는 어떤 그 영상 매체의 특성상 이러한 주제의식을 보여주기가 조금 더 적합하지 않았나. 많은 매체 중에서도 이 영상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군요. 혜미님께서는 처음에 네네. 이제 이 기획을 네네. 현영님께 듣고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저는 사실 이제 네. 논문을 쓰면서 계속해서 그 1960년대 작가님들이 예를 들어서 확장 영화에 뭔가 속한 그런 분들이 본다는 것을 굉장히 많이 탐구를 하고 그것을 이제 필름을 통해서 계속해서 본인만의 뭐 보는 방식, 본인만의 어떤 보는 것에 대한 정치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작품들을 접하다 보니까 아 정말 그 본다는 행위에 대해서 말을 할 수 있는 방식이 정말 다양하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그게 지금 시점에서는 약간 아주 새롭지 않을 수 있지만 제가 계속해서 그런 작품들을 보면서 그 시각 예술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정말
계속해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또 지금 시대에는 또 어떻게 이야기가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현영님께서 기초적인 이런 기획의 틀을 마련을 하고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셔서 저는 굉장히 좀 반가웠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우리가 보는 동안에라는 이 제목에 좀 적합한 작품들을 계속해서 좀 찾아보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이제 이 섹션 4가지 섹션이 아주 이렇게 정교하게 나눠지지는 않았고 조금은 느슨하게 이제 우리가 보는 동안에라는 이 제목에 어울릴 작품들이 무엇이 있을까 해서 굉장히 다양한 작품들을 논의를 했었고 저는 그 작품들이 사실 이번에 상영이 되지 못한 작품들도 있지만 개별적으로도 정말 좀 찾는 과정에서 재미있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게 미술관 또 바깥에서 극장을 통해서도 이 작업들을 보여드릴 수 있다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반가웠습니다. 네. 전시장에서 상영된 작품을 영화관으로 끌고 왔을 때 걱정되시는 점도 혹시 있으셨는지 궁금해요. 아무래도 인디스페이스 공모라는 점이 큰 요인이었겠죠? 걱정이 많이 됐죠. 네. 혜미는 어쨌건 영화도 만들어보고 뭔가 상영을 해봤겠지만 저는 계속 항상 관객의 입장에서 있거나 아니면 전시를 만드는 사람의 입장에서 있다 보니까 이렇게 영화관에서 제가 뭔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공모라는 기회를 또 놓칠 수가 없어서 또 이제 좋은 상영 조건에서 이제 작품들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제가 공모에도 지원을 했던 건데 사실 이제 처음 미팅을 끝내고 나서 설레기도 하면서 고민이 많았죠. 뭔가 이제 준비해야 될 것도 많은 것 같고 그리고 또 이제 뭔가 파일을 전달하는 방식이나 뭐 상영을 할 때 뭔가 그 기준들 DCP 파일을 다운을 받아서 뭔가 이렇게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되게 익숙하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실무적인 부분부터 좀 걱정이 있었고 전시장에서 이제 상영됐던 작품을 블랙박스에서 한다고 했을 때 이제 뭐 화질이라든지 사운드라든지 너무 많은 조건들이 바뀌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작가님들과 어떻게 상의를 하면서 조정을 해 나가야 될 것인지 또 고민이 많이 됐었고 물론 이제 상영 컨디션은 너무 좋기 때문에 이 컨디션을 거부할 작가님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이제 바뀐 조건 안에서 또 어떻게 미세한 조정이 있어야 되는지 저희가 뭐 자막이라든지 사운드라든지 조금씩 변화를 한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럼 작가님들이 이제 그런 미세한 조정들을 보시고 자막이 너무 밑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좀 위로 올려주시기도 하고 이제 뭐 그런 식으로 미세 조정을 했었고 사운드 같은 것도 좀 많이 조정을 하신 부분이 있을까요? 사운드는 그 평균치를 맞춰놓고 어느 작품은 너무 크다, 어느 작품 너무 작다 이러면 이제 그 볼륨을 좀 조정하는 게 있었고 또 나레이션과 배경음악의 어떤 그런 미세한 균형이 맞춰져야 된다. 나레이션이 너무 작은 것 같다. 배경이 너무 크다. 이러면 그런 조정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상영할 작품들을 고르는 과정이 좀 궁금한데요. 일단 프로그램 1, 2, 3, 4를 제가 이제 그 소제목을 정하고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걸 먼저 정하고 거기에 이제 맞는 작품들을 한 건데 프로그램을 먼저 하시고 근데 이제 왜냐면은 정말 직관적으로 저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몇 가지의 작품들이 있었고 사실 프로그램 1이 제일 먼저 제 머릿속에 그 세 작품이 있었고 그 이후에 이제 다른 프로그램 2, 3, 4가 정해졌고 프로그램 4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바뀌었었어요. 프로그램 1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을 했던 게 기술 환경이랑 사회적 토대가 계속해서 최신 버전으로 갱신이 되고 있는데 근데 이제 동시대의 이미지는 사실 되게 그냥 금융 상품처럼 사실은 그냥 화폐처럼 유통이 되고 되게 폐쇄된 생산과 유통의 회로 속에 그냥 갇혀 있는 상태인 게 저는 이제 좀 문제시하고 싶었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이미지가 되게 상품화되고 물신화되고 되게 서사를 잃고 정말 그 이미지 자체로 떠다니고 있는 그런 상황.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되게 그냥 자본의 질서를 공고히 하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이미지들의 어떤 이런 과잉된 상태 안에서 내파라는 게 발생할 수 있는 지점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뇌파라는 거는 어떤 상황을 극한까지 몰고 갔을 때 그 안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내 이미지가 이렇게 과잉된 상태에서 진짜 모든 게 동어반복적이고 동형적인 이미지들로 보이는데 그 안에서 어떻게 미세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을지, 그러니까 자기 차이화의 전략 같은 거, 그냥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프로그램 이 같은 경우에는 현실 고발적인 작품들이지만 네. 그 안에서도 어떻게 나름의 예술 작품으로서 그런 것들을 보여줄 것인지 좀 고민하는 작품들을 프로그램 2에 넣고 싶었었고, 근데 이제 노동이라는 문제 같은 거는 되게 재현하기 저는 어렵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본이랑 정말 밀접하게 관련돼서 이루어지고 있는 활동이고, 노동은 요즘에 되게 그런 의미에서 상품으로 존재하는 추상 노동인 거고, 이제 그런 것들을 보여준다고 할 때 신체라는 게 그런 노동의 양상을 되게 내재하고 있고 또 외면화하는 어떤 매개로서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대부분 이제 그 자본이라는 것을 네. 조금 비판하려는 네. 그런 의도들이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다 스며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프로그램 3에서 다루는 도시라는 공간도 되게 자본 축적의 핵심 공간이면서 또 모순이 드러나는 장으로서의 도시인데 또 그러니까 비극적으로만 묘사하진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마냥 순진하게 사람들의 어떤 연대나 뭐 그런 공유된 감정 뭐 이런 것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는 공간은 또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네, 그런 작품은 또 지향을 하고 싶었고, 네. 프로그램 4는 되게 많이 바뀌었었거든요. 근데 맨 처음에는 저희가 네, 망각에 저항하는 카메라라는 라는, 주제로 네, 네. 처음에는 구상을 주제가? 했었어요. 네네. 네네. 뭐 그것도 있었고 그 전에 심지어 그 전에 또 막 귀환하는 유령들 맞아요. 이런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영화라는 매체랑 극장이라는 약간 네. 공간의 의미를 질문하는 섹션으로 아예 꾸려볼까? 막 그냥 음. 그러니까 사실 이제 프로그램 4는 결론적으로는 이제 상영을 하게 됐을 때 어떤 이미지의 잠재성, 그러니까 아직 사건이 되지 못한 어떤 이미지들이 갖고 있는 잠재성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사실 촉발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얘기였으면 사실 처음에는 정말 그 약간 메타적으로 네. 영화란 무엇일까, 극장이란 무엇일까, 우리가 잊지 않고 극장을 방문해야 되는 이유, 뭐 이런 것에 대한 얘기였던 것 같거든요. 근데 바뀐 이제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프로그램 4가 그래서 좀 이질적이라는 느낌이 있었어요. 이제 제가 이거를 짤 때는 어떤 현 체제에 대한 비판, 자본에 네. 대한 비판, 네. 그리고 동시대 이미지 환경에 대한 비판, 이런 네. 어떤 비판 의식으로 되게 점철된 사실은 기획이었거든요. 단순히 그냥 제가 봤던 거를 모아서 보여주고 내가 이거 잘 봤으니까 같이 봐요, 이게 봐요, 아니라. 즐겁게 봐요. 막 사실 상영에는 그것만으로 전 충분한 지점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것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저의 어떻게 보면 큐레이토리얼 실천의 일환이라고 해야 되나. 비판적 맞아. 보기가 너무 중요한 정말 키워드였고 그냥 프로그램 4는 조금 전체적인 더 부분에서. 조금 더 정합적으로 가자. 맞아. 네,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뭐 빠진 작품이나 아니면은 네네. 그런 아쉬운 작품도 있으신가요? 기존에 이제 섹션 1에서 3까지 계속해서 어떤 비판적 보기의 실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마지막에 어떤 극장이라는 공간에 대해서 이야기가 넘어가 버리면은 전체적인 어떤 기획의 그 흐름에서 조금은 동떨어져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4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고 네.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극장이라는 공간에 대해서 생각을 했을 때는 그 김현정 감독님의 유령극이라는 네. 작품을 먼저 생각을 네. 했었어요. 네. 그래서 그 작품이 계속해서 우리가 극장을 찾아야 하는 이유, 그리고 또 영화와 어떤 현실의 삶의 시간들이 어떻게 해서 유기적으로 계속해서 얽혀 들어가는지를 좀 보여줄 수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했고 이제 그런 작품들을 또 다음에 또 다른 기회를 통해서 또 보여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저희가 그 팀의 어떤 정체성을 네. 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작품도 그 이문순 모모세 아야 감독님이 네. 함께 했던 이제 네. 교환일기라는 작품이 있어요. 네네. 이제 그런 작품 같은 경우에도 네. 이제 한국과 일본이라는 다른 공간에서 계속해서 일기를 교환하면서 이제 만들었던
그런 작품이 있는데 일종의 그 영상 프로젝트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어떤 서신교환의 좀 정체성을 잘 보여줄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서 네, 그런 부분들도 또 보여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이번 기획 자체는 네. 계속해서 어떤 비판적 보기와 계속해서 우리가 왜 현실을 재현해야 되고 왜 거기서 이제 의미를 찾아야 하는가를 탐구하는 그러한 네, 실천으로서 좀 의미가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네. 혹시 예정된 일정 있으세요? 5월에 아마 5월에, 또 네. 인디스페이스에서 네, 레안드로 리스토르티라는 감독이에요. 근데 전주국제에서 한번 상영을 하기는 했었고 감독전 감독전으로. 형태고 장편 2편이랑 단편 2편인데 뭐 식물 수집가라는 사실은 그 장편으로 전주에서 상영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또 영화 감독이기도 한데 아카이브실에서 이제 실제로 근무를 하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일상에서 아카이브 이미지를 굉장히 많이 접하는 사람이고 식물을 수집하는 과정과 그 영화를 편집하고 잘라서 만드는 과정을 되게 유비해서 이제 되게 아름답게 보여주는 작품이었거든요. 그거 보고 약간 좀 매료가 돼서 이분의 다른 작품도 찾다 보니까 네. 근데 이제 끝나지 않는 엔들리스 필름이라는 또 다른 장편을 발견했는데 그건 이제 아르헨티나의 영화들인데 정말 끝나지 않은 그러니까 미완의 네. 필름들인 거죠. 그것만 모아서 이제 파운드 푸티지 작업으로 영화를 만든 게 있어요. 저희가 아무튼 감독전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해외 감독이다 보니까 그 네. 상영률 기준이 또 다르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세요? 거기는 또 엄청 엄청 다르더라고요. 네. 그 해외 배급사랑 소통을 해야 됐었고 거기서 정해진 기준이 네, 있죠. 거기서 정해진 기준이 있고 네, 네. 또 몇 회 상영에 얼마 뭐 이렇게 정해진 기준이 있고 그래서 네. 거기도 엄청 그 협상을 해서 많이 낮추긴 했는데 네, 그래도 네, 네. 훨씬 비싸더라고요. 이제 이틀 동안 4개 프로그램에서 11편의 작품을 트셨잖아요. 근데 이제 2편이 영화라고 할 수 있는 작품이었고 나머지 9편이 이제 미술 작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었는데 사실 그 나눠주신 글에서는 이런 구분을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긴 하셨지만 실제로 이번에 보시면서 이제 어떤 차이나 어떤 공통점을 느끼셨는지 좀 궁금해요. 극영화라고 할 수 네. 있는 전통적인 그 구분의 그 영화가 있고 또 극영화 외에 사실 이제 실험 영화라고 할 수 있는 그 외에 엄청난 많은 영역을 포괄하는 그게 있고 그 두 가지가 이제 합쳐진 기획이고 첨벙이나 캐시백이나 그리고 이제 서울 천사의 시 같은 경우에도 극영화 따르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들이 사실은 보면서 차이가 좀 느껴졌으면 좋겠다고 당연히 생각을 네, 했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프로그램 그 순서를 배치를 했었고 어떤 차이를 느끼셨나요? 저는 선생님? 어쨌건 서사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제일 크니까 네, 또 극영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가가 상상하는 세계가 있고 그거를 영화가 이제 매개해주는 역할을 맡고 있고 이제 그 외의 영화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저희 프로그램의 한정에서 보면 네. 이제 카메라가 현실을 기록하고 포착하고 이제 사실 기반 매체로서 좀 작동하는 그런 측면이 좀 더 부각이 됐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교차하는 지점이 서울 천사의 시였던 것 같고, 그러니까 굉장히 그 영화가 되게 어떤 실험 영화의 특성과 극영화의 특성이 되게 절묘하게 조합이 되어 있어서 서사만을 쫓지도 않고 또 마냥 어떤 현실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도 않고 막 그런 되게 저한테는 좀 미묘한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혜미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사실 이 많은 작품들이 아무래도 그 미술씬에서 활동하시는 작가님들의 작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작품의 시작과 끝을 저는 함께 하는 게 더 좋은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저는 극장에서 이 작품들을 상영하는 것이 더
좋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고 이제 개인적으로는 전시장은 아무래도 동일한 작품이어도 좀 분산적인 감상이 이루어지는 네. 곳이고 네. 극장은 이제 동일한 작품이어도 굉장히 몰입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잖아요. 그래서 그 조건들을 정말 또 한번 확실하게 이게 정말 다르구나라는 네,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네. 저희가 처음에는 이제 미술과 영화가의 어떤 그런 구분이라는 것이 제도적인 구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네. 또 그것을 막상 이제 상영을 하다 보니까 그 조건의 좀 차이를 여실히 느끼게 된 그런 상영이었다는 생각이 들고 또 이제 이 동일한 작품을 이제 그 극장에서 관람을 했을 때는 네. 정말 그 스크린이 저희를 좀 압도하는 그런 느낌을 다시 좀 한번 받았던 것 같고 네. 그래서 뭐 피크노랩시 같은 작품의 경우에는 정말 큰 스크린으로 봤을 때 그런 미세한 움직임이라든지 그러한 것들이 훨씬 더 좀 더 생생하게 느껴져서 극장에서 봤을 때 정말 네. 좀 다른 감각으로 다가오는 작품이었다라는 생각도 했고요. 피크노랩시는 네네. 전시됐을 때는 그 조명 아래에 전시됐나요? 아니면 어두운 상태에서? 암실에서? 네, 네. 깜깜한 아. 상태. 네, 네. 그게 이제 김루희 작가님 개인전이었는데 네. 그 영상 말고도 영상이 한 3개 정도가 더 네, 있는 있었어요. 상태였고 아 그럼 다 스피커로 해가지고 소리가 좀 분산되는 헤드셋이었었는데 있었고 네, 그리고 일단 소리가 많이 없는 그러니까 되게 적게 들리고 네, 이제 사운드가 이제 막 내레이션이 있고 이런 작품은 아니다 보니까 보는 게 방해되지는 않았는데 그러니까 그래도 뭔가 이제 전시장에 가서 봐야 될 영상들이 많다 보니까 뭔가 하나를 이제 집중해서 보기엔 좀 어려운 상태지 않았나.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건 제가 그 영상을 끝까지 봤어요. 그때도 마지막 장면 너무 좋은데 이거 블랙박스에서 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불현듯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무튼 동일한 작품을 네. 전시장과 또 극장에서 네. 이제 보는 게 그러한 어떤 경험의 차이를 만들기는 하지만 네. 이것을 뭔가 단순히 그 영상을 이제 또 보고 또 보여주는 방식에 대해서 이걸 하나로 규정할 필요는 없겠다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그 혜미님이 GBA에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그 전시장에서 이제 영상을 보통 르핑을 네네. 해놓는데 그렇게 그런 조건이 관객의 자유로운 그 감상을 보장하지는 않는 것 같다라고 네네. 말씀하셨는데 네네. 좀 궁금했어요. 어떤 점에서 그 자유로운 감상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느끼셨는지. 애초에 그 작품이라는 것이 네. 작가가 이제 그 작가가 설계한 시간 안에 놓여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관객이 자유롭진 않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영화관은 어쨌든 영화가 시작되는 순간부터 끝나는 순간까지 관객을 완전히 붙잡아두는 그런 환경인데 이런 영화관의 조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해요. 어떻게 느끼셨는지 이번에. 네. 사실 저는 좀 네. 그 이제 이번 상영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극영화를 볼 때는 그 영화관의 조건이 되게 제약처럼 느껴질 때가 네네. 많았거든요. 보통 극영화는 2시간 내외잖아요. 그래서 그 2시간 내외를 핸드폰도 못하고 꼼짝없이 영화만 보고 있어야 되는 게 너무 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점점 더 그 광크를 되게 많이 목격하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근데 동시에 또 영화관이라는 이 제약적인 환경을 저는 되게 강렬하게 필요로 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반려동물도 없고 아기도 없는 환경에서 집에서 혼자 영화를 보려면 맘먹고 볼 수는 있거든요. 근데 그 OTT로 영화를 보는 게 점점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동시에 그런 제약을 더 필요로 하는 지점도 또 있어서 양가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네,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해요. 저도 막 네. 그때 뭐 관크 얘기했었던 것 네네. 같은데 저도 막 그런 얘기도 요즘 많이 들려오고 뭐 저도 겪은 일이기도 하고 뭐 영화관에 앉아 있으면 점점 핸드폰 막 이제 대놓고 눈치도 안 보고 맞아요. 대놓고 한다 뭐 이런 사람도 많고 영화관이라는 게 정말 이렇게 OTT 플랫폼이 난무하는 시대에 존속 가능한 형식일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긴 해요. 근데 영화관이라는 어떤 장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존속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는 일단 첫 번째는
어떤 노스텔지어적인 형태로 존속할 수 있다라고 맨 처음에 생각이 드는 게 사회적인 흐름이 점점 이제 그 영화관이라는 장소에서 벗어나는 흐름으로 형성이 되고 있으면 저는 항상 그 어떤 시간차를 두고 반동으로 어떤 반작용처럼 현상이 또 발생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모든 현상에는. 그래서 그렇게 한편으로 그런 게 선행이 되고 있으면 언젠가는 이런 영화관이 노스텔지어 이 영화관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또 있고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영화관의 역할이 부활하거나 재부상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고, 또 한편으로 조금 더 비관적인 그 이야기로는 그런 노스텔지어적인 형태로 영화관이 잔존한다고 했을 때 그게 이제 일반 대중들이 전유할 수 있는 형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되게 그런 자본가들 그 되게 상류층이 전유할 수 있는 형태로 이제 시네마가 되게 프라이빗한 어떤 형태로 그러니까 되게 어떻게 보면은 유물 보듯이 마치 그 어떤 내가 이 시네마를 소장하고 있다라는 게 마치 자랑이 되는 어떤 날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 막 이렇게 생각이 되기도 해요. 저번에 또 상영회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극장이 갖고 있는 어떤 이 강제성에서 비롯되는 공동체의 형성 가능성, 역량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것들을 극장이 조금 계속해서 유지를 해서 해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영화관 자주 가시나요? 저는 좋아하시나요? 영화관을 막 웬만하면 자주 가려고 해요. 그리고 뭐 신작 개봉하면 웬만하면 극장에서 그 개봉하는 시기에 보려고 하고. 혜미님께서는? 네. 저도 그 영화관이라는 공간이 사실 지금의 어떤 미디어 조건과는 굉장히 상반된 그런 공간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관객들이 계속해서 어떤 제약된 환경 속에서 스크린에만 이제 몰입해야 되는 그런 환경이 오히려 그 동시대 미디어 환경과 굉장히 상반되기 때문에 그 관객이 그 공간에서 영화를 본다는 것 자체가 이제는 그것들을 견뎌야 하는 어떤 상황에 이르지 않았나라는 그러한 좀 생각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관이라는 공간이 계속해서 좀 남아 있어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그래서 좀 희망사항이 좀 크고, 그것을 위해서는 저 역시도 같은 작품을 볼 때도 좀 영화관에 일부러 가려고 하는 그런 이제 시도를 계속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영화라는 어떤 그 움직임이 주는 그런 생동감이 전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영화관에 많이 방문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화관 자주 가세요? 그래도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꼭 가려고 하고 있고, 근데 사실 이게 OTT로 감상을 할 때는 그 흐름이 자꾸 끊기니까 감상이 좀 완벽하게 되지 않는 것 같아서. 이번에 상영된 작품 중에서 그 장영애 작가의 애니를 저는 이미지적으로는 가장 새롭다고 느꼈거든요. 우리의 일상적인 움직임과 되게 근접해 있으면서도 또 그것의 재현이 아니라 어떤 새로운 형상으로 창조해낸 작품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미지 자체에 내재한 정치성이라는 게 좀 실감되기 어려운 환경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 영화가 가진 이미지적인 힘이 있다고 느껴졌고, 상영된 작품들 중에서 가장 뭔가 인상적이었거나 좀 기억에 남는 작품이 있다면 어떤 것이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사실 저는 이 애니라는 작품이 정말 계속해서 저희가 이제 미디어 환경에서 접하게 되는 그런 방식이 스크롤을 내리면서 계속해서 뭔가의 소식을 접하는 것도 정말 스크롤을 내리면서 보고, 그렇게 이제 되다 보니까 그 방식을 따르되 그것을 비판적으로 뒤틀면서 또 전유한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재밌었고, 또 사실 하고 싶은 말을 이제 언어적으로 풀어내는 것은 쉽지만 그것을 이미지라는, 그러니까 의미를 고정시키지 않는 그런 방식으로서 풀어내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애니라는 작품이 정말 이미지를 통해서 작가님이 하고 싶은 말씀을 정말 잘 재미있게 풀어낸 작품이라는 또 생각이 들었고, 너무 작품들이 사실은 정말 다 좋았지만 그래도 좀 마음이 가는 작품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첨벙이었거든요. 이 인터뷰를 하면서 저는 좀 더 이 작품에 대한 애정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감독님과 인터뷰? 네네네. 감독님께서 되게
삶을 살다 보면은 누구나 예기치 않은 순간에 좀 자신만의 어떤 선택에 마주해야 된다라는 네.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감독님께서 본인의 자전적인 이야기와 그리고 그것들을 풀어내는 방식에 있어서 개인적인 고민과 보편적인 어떤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너무나 재밌게 좀 공감이 가는 형태로 좀 풀어내 주셨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저 역시도 이제 자신이 어떤 처한 상황과 구조를 굉장히 이렇게 명확하고 또렷하게 인식을 하면서 내리는 선택이라는 것이 좀 무엇인지 이 첨벙이라는 작품을 통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조금 애착이 가는 작품이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애니를 네. 이제 장영애 작가님이 LDK에서 개인전 하셨을 때 거기서 이제 첫 번째로 보고 두 번째로 두산 갤러리에서 네. 또 아트랩 전시하셨을 때 이렇게 전시장에서 먼저 봤었거든요. 어떻게 전시가 되어 있었나요? LDK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저도 거기서 전시를 했지만 이제 옛날 대사관 네. 를 그대로 그 구조를 유지한 공간이기 때문에 그냥 그 안에서 사실 집 안에서 정말 네. 스크린으로 이제 보는 네. 이제 했었고 네. 이제 헤드셋이 있었나요? 아니요 그냥, 정말 네. 사람들이 이렇게 의자에 네. 앉아서 네. 삥 둘러 앉아가지고 요 앞에 네, 그렇게 놓고 봤었고 약간 이제 조그만 극장의 형태를 그때 유지를 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 정해진 시간에 사람들이 다 같이 보는. 근데 이제 두산 아트랩 같은 경우에는 단체전이었기 때문에 네. 그냥 거기서는 모니터, 약간 특수 모니터이긴 네. 했어요. 그 전시만을 위해서 제작된 모니터에 헤드셋을 끼고 볼 수 있는 형태로. 근데 제 기억으로는 그 맨 처음에 했던 개인전과 또 네. 두 번째 했던 그 아트랩 전시 사이에도 어떤 편집이 약간 변화한 부분도 있었던 것 같고 작품 자체예요? 네, 그랬던 기억이 있고 또 애니 같은 경우에는 그 코발트라는 네. 다른 또 이제 논픽션 작품과 바로 연결되어 붙어 있는 그러니까 애니 코발트라는 게 사실 한 작품이었어요. 근데 저는 애니를 따로 떼어놓고 볼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해서 애니만 이제 따로 네. 이제 요청을 드렸었고 실제로 이제 엑시스에서도 애니만 또 상영을 하기도 했었고요. 근데 저도 이제 애니에서 그 스크롤의 감각, 네. 그 되게 쏟아지는 이미지들을 하나씩 넘기면서 보는 듯한 네. 이제 그런 감각이 좀 너무 신기하다고 생각을 해서 정말 뭐 내레이션이나 뭐 사운드나 그런 게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미지의 과잉만으로 네. 이미지의 과잉? 하지만 그 안에서 이미지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계속 탐구하는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안에서 이제 다뤄지는 이미지들이 뭐 게임, 폭력, 네. 전쟁의 이미지들이고 사실 그런 게 계속해서 연쇄적으로 보여지는 게 보면 광고나 포르노의 한 이미지처럼 계속해서 되게 중독적으로 한 번 보면 멈출 수 없는 이미지들의 연쇄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 사실은 그 광고나 포르노의 문법을 재전유해서 우리가 이렇게 폭력에 노출이 되어 있고 항상 이런 어떤 위협의 감각에 노출이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사실 이미지로 보면은 되게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스크린을 한번 경유해서 되게 납작하게 보이는 약간 그런 현실을 좀 비판하려는 의도도 느껴지기도 하고 네. 그 장영희 작가님이 원래는 되게 육체적인 그러니까 신체 관련된 작품을 많이 하시고 퍼포먼스 작업도 많이 하시고 그런데 이제 그래서 그런지 저는 약간 포르노그래피적인 문법을 재전유함으로써 어떤 육체성을 환기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고 약간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흥미롭게 보신 작품은 뭐가 있을까요? 그 서울 천사의 시를 저는 네. 제일 흥미롭게 본 것 같아요. 이 작품도 이제 카다로그라는 을지로 전시 공간에서 이제 혜민도 보고 이건 저도 같이 이제 전시를 봤었는데 조명은 어떻게 했어요? 조명 거의 깜깜하게 깜깜하게 했었어요? 가벽이라고 해야 되나? 그 되게 큰 어떤 네. 스크린을 만들어 놓고 거기 이제 네. 프로젝션을 하고 있었고 보고 너무 좋아서 네. 같이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죠. 제가 생각하는 서울에서의 인간관계를 제일 잘 보여주니까 서울을 되게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냥 낭만화하지 않고 그 안에서 서울에 담긴 그 이태원 참사라든지 네. 아니면 그 노동자들의 문제라든지 그리고 그 해화에서 벌어지고 있는 장애인 시위 같은 것들 그런
사회적인 이슈를 놓치지 않으면서 개인과 개인 사이에 정말 찰나의 섬광처럼 빛나는 어떤 그 뭔가의 오고감, 뭐 연대라고도 할 수 없는 네. 네, 그런 어떤 정동이 발생하는 그런 조건에 대해서 얘기를 잘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항상 사람한테는 세계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이 작업이. 근데 그 세계가 누구한테는 이제 현실 세계만 세계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누구한테는 그 시뮬레이션 세계도 원본 세계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실 세계에서 갈 곳이 없는 소위 말해서 목 없는 자들의 세계는 그 시뮬레이션 세계일 수밖에 없고 그런 점에 있어서 그 시뮬레이션 세계는 원본 세계만큼이나 더 원본 같은 세계인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어떤 이 영화가 얘기하고 있는 그 세계에 대한 세계관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매혹적으로 느껴졌고 사실은 그래서 그런 어떤 소수자성에 대한 이야기, 그 소수자들이 머물 수 있는 어떤 대안적인 공간을 영화가 만들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영화가 이제 끝날 때 우리한테 필요한 건 세계 하고 이제 영화관에 불이 꺼진다 이 말이 되게 뭐지? 약간 내가 생각하는 영화관의 관념과 되게 맞아떨어진다. 그러니까 다른 세계를 좀 보게 하고 영화관에 불이 꺼진다? 켜진다였나요? 네. 저는 얼마 전에 봤던 그 센티멘탈 밸류라는 네. 영화도 그랬는데 네. 딱 그 영화 보고 딱 나오면서 그 한 10분에서 30분간의 그 영화관에 있는 느낌을 현실에서도 느끼는 그 찰나가 있잖아요. 그 영화에서의 현실과 현실의 현실이 분간이 잘 안 되면서 중첩된 느낌. 네 그런 느낌, 네 그런 느낌을 계속 뭔가 느끼면서 사는 게 너무 필요하다고 생각. 이제 그래서 약간 영화관의 가능성을 그런 데서 찾는데 그런 얘기를 함에 있어서 사실은 되게 복합적으로 많은 거를 동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영화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제가 되게 아무튼 애정하는 영화였었어요. 또 이렇게 얘기를 들으니까 다시 보고 싶네요. 이번 상영회에서 현정님께서 쓰신 그 장문의 텍스트를 나눠주시기도 하셨는데 이제 두 분께서는 말이나 글과 구분되는 영상 언어 또는 시각 언어의 특성이나 매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또 미술에서는 뭐 서류를 써야 되고 행정 업무를 해야 되고 이런 과정에서 어쨌든 자기의 작품을 언어화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저는 이제 이 언어와 그리고 이미지가 서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번 상영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전공을 하신 분들은 사실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친숙하게 받아들이는 분들이 계셨는데 네. 이제 리플렛을 처음에 나눠드렸잖아요. 뭐 그런 관습에 좀 익숙하지 않은 분도 계셨고 아예 예술을 전공하지 않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네. 사실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거지? 라는 피드백도 저는 사실 정말요? 받았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미지만으로도 표현할 수 있는 어떤 한계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글을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또 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글을 쓰는 과정에 있어서 저희가 조금 더 사유를 조금 더 구체적이고 좀 날카롭게 다듬을 수 있는 지점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글의 필요성이 분명히 있고 그렇지만 또 글이 할 수 없는 그러니까 뭔가 그 의미를 고정시키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이미지와 영상의 영역이 저는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프로그램 4의 작품들이 그러니까 이미지만으로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좀 많이 집중을 했던 것 같고 근데 저도 이제 이미지나 텍스트가 약간 갖고 있는 전통적인 대립구도 같은 것을 최대한 지향하고자 하고 있고 또 이미지와 텍스트 사이에 되게 많은 간섭과 되게 어떤 혼합작용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두 개를 떨어뜨려 놓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정말 이제 언어화해야 되는 상황이 분명히 있잖아요. 많은 사람, 그러니까 내 작품을 많은 사람들이
한정된 시간 안에 이것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언어와 작용이라는 것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상영회에 앞에 전시장 들어가면 서문 놓여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놓여 있는 걸 되게 신기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진짜 미술의 관습을 아직도 저버리지 못했다는 생각을 막 하면서 저희도 상영회를 했는데 이 작품을 만든 사람보다 이 작품을 한 자리에서 모아서 보여줄 때는 그거를 이제 선택한 사람이 조금 더 그런 기준을 명확하게 세우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거를 설득력 있게 전달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막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게 사실은 이 기획에서는 또 중요한 지점이었다. 만약에 글이 없었으면 이 프로그램 1, 2, 3, 4가 왜 만들어지게 됐고 왜 이 작품들이 한 프로그램에 묶이게 됐고 이런 거를 모르시는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글을 주로 쓰지만 항상 그 언어화할 수 없는 지점에 제가 매료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뭔가를 봤을 때 이게 너무 딱 어떤 문장이나 말로 명료하게 표현되면은 오히려 재미가 반감되는 것 같고 아 내가 분명히 여기서 뭔가를 느꼈는데 그게 딱 그 언어로서 이렇게 딱 정립되지 않는 감각이 더 글을 쓰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약간 모순적인 그런 지점들이 창작 활동을 하시는 분들에게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이제 영화를 단편을 만들어 보셔서 아시겠지만 영화도 어쨌든 시나리오를 쓰잖아요. 사실 장영애 작가는 미술가긴 하지만 애니 같은 작품을 시나리오로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들었던 질문이기도 합니다. 텍스트에 되게 의존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지만 텍스트의 무력함을 많이 느끼는 경우.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이론적으로 막 이 사유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그 언어의 과정을 거쳐왔는데 이 사람은 정말 어떻게 보면 동물적이고 직관적으로 이 이미지를 딱 하나를 포착하거나 만들어냈을 때 아 이것은 정말 이론으로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저는 사실 뭐 이미지도 그렇고 시도 그렇거든요. 어떤 시의 한 구절을 보면 아 이 시는 이 모든 걸 무화시키는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또 요즘에는 막 시각적으로 모든 게 가능하잖아요. 막 있는 걸 포착하는 것도 가능한데 없는 걸 만드는 것도 가능한 시대인데 그런 시대에 오늘날 글이 뭘 할 수 있지? 그러니까 이미지가 이미 다 해버렸는데 뭔가 이번에 상영되었던 작품들이 사실 처음부터 어떤 논리적인 글에 의존한 게 아니라 작가님들이 계속해서 수집하거나 뭔가 촬영을 하거나 본인 안에서 계속해서 쌓여 나간 어떤 작업의 결과물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서 그 작가님들의 방식은 정말 이미지적으로 사고하는 방식인 것 같고 저희가 이것을 묶어서 이렇게 보여주는 방식은 조금 더 텍스트에 가까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상영의 제목이 우리가 보는 동안에 있고 또 여기에 이제 pressing need to train the eye 우리 눈을 훈련해야 할 절실한 필요라는 문장을 부제로 더하셨는데 비판적 보기의 중요성을 강조하신 맥락이라고 좀 느껴지는데요. 그 비판적으로 보는 것 자체가 되게 어려운 환경이고 사실 아까 뭐 광고라 포르노를 말씀해 주시기도 하셨지만 보기가 이미 노동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유튜브를 볼 때도 그 요금제를 쓰지 않으면 광고를 의무적으로 봐야 되고 어떤 식으로 우리 눈을 훈련해야 할까? 라는 질문을 좀 던져보고 싶었어요. 물론 답은 없겠지만 어떤 방향이 가능할지 생각을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Pressing Need to Train the Eye는 제가 그 벨기에 시네마테크 갔을 때 그 다큐멘터리 저널을 우연히 보게 됐는데 거기에 있던 한 구절이었어요. 어떤 맥락이었는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것도 도처에 봐야 되는 그 이미지가 널린 시대에 이제 정말 이미지 제작자나 수용자나 할 것 없이 정말 이제 많은 이미지를 접하고 있는데 이제 어떻게 봐야 될까 이제 그런 얘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래서 이제 뭐 훈련해야 할 필요 뭐 이렇게 해서
남성적인 어투로 교조적인 어투를 갖고 있기도 아. 하고 계몽을 하려는 네, 거냐 네, 관객을 네. 계몽하려는 거냐 뭐 네. 이런 피드백을 받기도 했었어요. 근데 저는 이 피드백이 지금 돌이켜 보면 되게 저 이 기획을 전반적으로 잘 파악을 하신 것 같고 또 저도 이 보기 훈련이라는 말을 씀에 있어서 네. 끝까지 좀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하려고 했던 거는 그런 계몽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그런 계몽시키려는 어떤 권력에 저항하는 지적 저항으로서의 어떤 한 방식으로서 제가 이 보기 훈련이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계몽에 맞서는 또 다른 형식의 어떻게 보면 그 다른 의식적인 행동인 거죠. 그냥 계속해서 보고 계속해서 가려내고 그냥 계속해서 내가 보고 있는데 뭘 보지 않고 있는지를 같이 동시에 생각하는 거 너무 뻔한 답변일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활동이 사실은 내가 비판하고자 하는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걸 인지하면서도 뭔가 계속해서 거기서 다른 거를 발견해 보려고 하는 게 저한테는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기획 자체가 되게 좀 딜레마에 있다고 느껴지는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비판하기 위해서는 제가 그게 그 비판하는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뭔가 그런 위험성을 갖고 있던 기획이라는 생각이 네, 마무리하면서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혜미님은 네. 저는 이제 제가 최근에 계속하고 있는 생각이 이제 너무 많은 미디어를 접하지만 정작 나는 이 속에서 고립되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저의 어떤 알고리즘으로 형성된 그 네. 안에서만 계속해서 사고를 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보고 있지만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사유해 봐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계속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보는 것과 사고하는 것의 어떤 연관관계에 대해서 네,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제로서 Pressing Need to Train the Eye라는 말이 저는 조금 더 적합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관처럼 계속해서 어떤 제약을 만들어내는 환경 아니면 그 뭔가의 시간을 견디는 그러한 행위들을 조금 더 의식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생각도 했었고 우리가 보는 것들에 대한 어떤 능동적인 시각들에 대한 네, 생각을 좀 더 많이 해봐야 되겠다라는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제목을 보고 그 우리가 보는 동안에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동안이라는 게 되게 저는 좀 눈에 꽂히더라고요. 그런 시간의 어떤 범주를 딱 형상화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동안이라는 거는 사실 그냥 지속과도 또 다르고 어쨌든 우리가 그 안에 범주 안에 같이 소속되어 있는 그런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되게 이 제목이 인상적으로 좀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관객 공동체를 강조하시는 지점도 이런 측면에서 저는 좀 이해를 했었던 것 같고 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말씀 있으셨다면 하나 정도. 그 이번 상영에서는 분명히 존재하는데 사실 언어하기 힘든 이 미술과 영화의 간극에 대해서 말을 잘 하지 못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것이 움직이는 이미지, 이제 사실 정지 이미지라는 개념도 무효가 되고 이제 모든 것들이 정말 네트워크 안에서 돌아다니는 이미지 흐름 안에 존재할 때 미술과 영화를 구분하는 게 큰 의미가 없다. 특히 디지털 시대에는 더 그렇다. 이래서 저희가 사실 제도적으로만 다뤘었는데 사실 각 장르의 관습이나 문법이나 그런 것들이 저는 여전히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시대나 또 역사적인 맥락이나 상황마다 규정이 너무 달라지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애초에 이렇게 딱 뭐는 뭐다 이렇게 범주화하거나 기준을 나눠서 생각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고 막 이론적으로 저희도 사실은 정교화되지 않은 상태로 말씀을 드리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다음 상영을 거듭하면서 조금 더 얘기할 수 있는 자리를 좀 마련을 해보고 싶고 저도 이제 저희 처음에 팀의 정체성을 고민하면서 그
뭔가 미술이 좀 더 영화를 닮아가고 또 영화가 미술을 닮아가고 그러한 지점들을 좀 재미있게 생각을 하고 이 기획을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그 미술과 이제 영화가 서로가 본인의 어떤 영역에 대안을 찾는 과정에서 조금 더 서로를 참조하게 된다라는 생각도 조금 더 하게 되었고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간단한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상영회에 이틀 다 와주시고 네. 흥미롭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5월에도 상영회 있고 계속 다음에 많이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사실 그 보내주셨던 질문들이 정말 예리하고 네, 뭔가 이 질문들을 생각하면서 네. 사실은 조금 더 많이 배우게 된 그런 맞아요. 시간이었다라는 아. 생각이 들었고 이틀 연속으로 상영회 와 주셔서 네, 이런 자리까지 마련해 네. 주신 것에 대해서 사실은 정말 감사하게 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네, 저희가 좀 더 많이 공부하고 네, 좀 더 실행력 있게 네, 여러 가지 활동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